안녕하세요. 사이버보안학과 21학번 장재성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GDB 패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우선 GDB 패다의 기초적인 사용법을 먼저 알아볼 것이고, 이후에는 GDB 패다를 사용해서 기초적인 바이너리를 디버깅해보고 익스플로이트까지 해볼 것입니다. 실습을 위해서는 이제 리눅스 환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GDB 패다가 파이썬 기반으로 동작하기에 파이썬 3가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같이 실습을 진행할 건데, 제가 실습을 진행하는 환경은 윈도우 11에 WSL2에서 실행되는 우분투 24.04이고 파이썬의 버전은 3.12.3입니다. GDB 패다는 디버거인데, 우선 디버거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버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코드의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과정을 돕는 도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다, 올리디버거, 윈디버거, GDB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오늘 GDB 패다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GDB 패다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선 GDB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GDB는 리차드 스톨먼의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진행하며 유지 중인 OS 프로젝트인 GNU의 디버거입니다. 우분투 리눅스에 보통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GDB를 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유닉스 기반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디버거로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제공되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GDB 패다는 GDB의 확장판입니다. 패다의 뜻은 Python Exploit Development Assistance로 말 그대로 파이썬으로 구현된 익스플로이트 연구를 도와주는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롱LD라는 GitHub 사용자가 개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 GDB를 기반으로 보안 연구, 익스플로이트 개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더불어 레지스터 상태, 실행 흐름, 스택 정보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해서는 디버거가 도대체 뭔지, GDB와 GDB 패다의 차이점이 뭔지 와닿지 않을 수 있기에 실습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습은 준비된 바이너리를 GDB와 GDB 패다로 디버깅하면서 두 디버거의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지금 두 개를 띄웠는데요. 왼쪽에는 이제 그냥 일반 GDB로 테스트라는 바이너리를 디버깅을 할 건데, 테스트는 뭐냐? 그냥 지금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C를 GCC로 컴파일한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GDB로, 왼쪽은 GDB로 이제 디버깅을 할 것이고요. 오른쪽 터미널에서는 GDB 패다로 디버깅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디버거 모두 메인 함수 직전에 멈추게 해놨습니다. 지금 두 디버거 똑같은 상태인데, 오른쪽 패다는 자동으로 이제 레지스터 값들과 코드, 스택의 값들을 이제 자동으로 출력을 해주는 반면에, 그냥 일반 GDB는 뭔가 좀 제한적인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GDB가 이것들을 출력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레지스터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의 어셈블리어 값을, 여기 코드의 값을 이제 똑같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패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코드의 값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의 값을 출력하려면은 64비트 CPU에서 컴파일된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RSP의 값으로부터 8바이트만큼 10개를 읽어주면 스택의 값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GDB와 GDB 패다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GDB 패다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위에 명령어 두 줄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GDB 패다가 알아서 깔리게 됩니다. GDB하고 분석하고 싶은 바이너리의 이름 실행을 하면은 이제 기초적인 GDB가 아니라 패다가 이제 실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냥 일반 GDB와 GDB 패다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GDB를 하면은 그냥 GDB가 실행이 되고 GDB 하이픈 페다를 해야지 페다가 실행이 되게끔 이제 제가 설정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네, GDB와 GDB 페다를 차별해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디버거들을 깔아놓긴 했는데 그냥 마음에 드는 디버거 하나만 설치를 해서 사용해도 저는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명령어 두 줄을 다 실행을 했다고 가정을 한 후에 이제 GDB 패다 그냥 GDB만 입력을 하면은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신텍스 워닝과 이 에러가 발생을 해서 패다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도 그랬고 이제 몇몇 분들이 아니라 대다수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신텍스 워닝은 지금 당장은 경고 메시지이고 이제 이후에 파이썬 버전이 높아지면 아마 에러로 나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게 해결할 거는 아니긴 한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경고가 몇 줄만 뜨는 게 아니라 몇십 줄이 뜨기 때문에 보기 안 좋아서 이거를 해결을 같이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GDB 패다가 실행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이 6.move가 없다는 이 에러도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 것입니다. 여기서 이 6.move는 이제 파이썬 2와 파이썬 3의 호환성을 위한 모듈인데 하나의 코드로 파이썬 2와 파이썬 3에서 동작을 하도록 도와줬던 모듈입니다. 근데 파이썬 2가 2020년도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종료했고 파이썬 3.6 버전 이상부터는 파이썬 2와의 호환성 유지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라이브러리에서 6의 의존성을 제거를 했고 이제 GDB 패다는 6의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파이썬을 설치한 분들은 이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오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미 전 세계 똑똑한 분들이 이런 오류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고 이제 페다 깃 홈페이지에 풀 리퀘스트로 남겼습니다. 신텍스 에러 같은 경우는 신텍스 워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케이프 시퀀스에 대한 경고 수준을 높여서 원래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경고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8번의 풀 리퀘스트를 풀하면은 이 신텍스 워닝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move가 없어서 생기는 오류 또한 188번의 풀 리퀘스트를 풀함으로써 페다의 6.move 의존성을 삭제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git fetch origin pull 번호 head. 물론 이 fetch 대신에 pull을 써도 되는데 pull을 쓰게 되면 현재 브랜치에 그냥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fetch를 통해서 이제 컨플릭트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머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fetch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git fetch origin pull 번호 head 이제 이 명령어를 통해서 fetch head라는 내부 참조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에 그림을 보시면 이 내부 참조로 들어갔을 때 git 브랜치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브랜치처럼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내부 참조로의 전환은 이제 저희가 브랜치를 바꾸는 거를 명령어로 이제 스위치랑 체크아웃 두 개를 배웠는데 체크아웃으로만 내부 참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스위치로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참조로 들어간 후에 패드를 입력을 하면은 이 178번에 해당하는 신텍스 워닝이 더 이상 뜨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한 후에는 다시 이제 체크아웃으로 원래 마스터 브랜치로 돌아가서 머지를 해버리면은 마스터 브랜치에서 이제 잘 여기 사진처럼 신텍스 워닝이 잘 뜨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88번의 풀 리퀘스트까지 잘 적용을 하면은 이제 파이썬 버전으로 인한 페다에 대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제 페다를 다 깔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GDB 페다에서 사용할 기초적인 명령어를 살펴볼 것인데 페다는 이제 GDB의 확장판이라 GDB 자체의 명령어에 페다의 명령어를 더해서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의 목적에 맞게 바이너리에 대한 익스플로잇을 연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를 위주로 알아볼 것입니다. 우선 run 명령어입니다. 단축키 R로 사용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실행 시작한다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스타트 명령어는 아까 실습을 할 때 보여드렸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메인 함수 전에서 바로 중단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continue는 이제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중단점이라는 것을 언급을 할 건데, 일단 중단 후 실행을 재개하는데 이제 중단을 했을 때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실행을 한다는 명령어입니다. 다음 이제 스텝 명령어는 소스 코드 기준 한 줄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소스 코드에 함수가 있다 하면은 그 함수 내부로 진입을 합니다. 단축키로 S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next 명령어는 소스 코드 기준으로 한 줄을 실행을 하지만 함수 내부로 진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텝과 넥스트의 차별화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N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다음 finish 명령어는 현재 함수 실행 완료 후 호출한 함수로 복귀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until 명령어는 지정한 위치, 이제 라인이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주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위치까지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스텝이랑 넥스트에 대한 명령어를 언급을 했는데 얘는 이제 뒤에 i가 붙었습니다. 스텝 i, 이제 어셈블리어 한 줄씩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이랑 유사하게 함수 내부로 진입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오타가 났는데 이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next 명령어, next i 명령어는 어셈블리를 한 줄씩 실행하되 함수가 있으면 함수 내부로 진행을 하지 않고 건너뛰며 실행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각각 이제 명령어는 아까 스텝은 s였는데 스텝 i는 si, next는 n이었는데 next i는 ni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sy와 s, ni와 n의 차이점에 대해서 뭔가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과 넥스트는 소스 코드 기준으로 한 라인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할 때 여러 개의 어셈블리어가 실행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스텝 i와 넥스트 i는 오직 하나의 어셈블리어만 실행을 해서 훨씬 더 세밀하게 실행의 흐름을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